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아침 9시 3분입니다. 어제 미국의 또 부양책에 힘입어서 일단은 미국이 약간 반등을 하긴 했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이 현재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은 선물 쪽과 옵션 쪽에 좀 차트가 좀 많이 그림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선물 쪽 같은 경우를 먼저 놓고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뭐 방향성은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뭐 콜이나 선물이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디테일이 좀씩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선물 쪽 보시면 일단 갭상승 출발해서 이렇게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반등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은 말씀드리는 순간 2.5% 정도 하락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오르면은 팔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이 또 지수가 또 4%,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5%인가 뭐 6%인가 하여튼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일단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오늘 미국장 분위기는 내내 새파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그로 인해 솔직히 별로 한국장도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V자 반등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어제 만들어낸 이 저점이 박살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오늘 더 괴로워야 좀 빨리 끝납니다. 오늘 괴로워야 이 지지부진한 이 장이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오늘 상승해봐야 뭐 이건 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장중에 반드시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거나 그리고 일단 시초가 자체가 오늘 이게 진짜 반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코스피는 반등하더라도 이렇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 코스피 쪽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이거예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 3월 12일 날이었습니다. 3월 12일 날 몇 년 만에 요 자리예요. 분봉을 30분봉으로 보면 보이는데 요 자리가 3월 12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뭐 삐죽 하나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요 정도 이런 일이 자주 보여야 돼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 3월 12일 날 아침 10시 반쯤에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왔다가 다시 그걸 누가 받아 당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크가 3번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약간 뭐 덜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증시 격언에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뭐든 뭐 3번은 뭐 해야 된다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투매 같은 것도 지금 일단 코스피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투매라는 게 한 번 나왔습니다. 투매 한 번 나왔고 지금 보시면 요 며칠 전에도 투매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침부터 사이드카 뭐 이런 걸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3월 17일 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갭 상승하는 꼬라지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이야기하는 게 좀 이른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은 근데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쪽이 코스닥 쪽이 좀 약간 묘합니다. 어떤 점이 묘하냐면은 코스닥은 솔직히 이게 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는 뭐 코스피 종합 지수하고 코스피 200 지수 보면은 대충 끝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합하고 코스닥 150하고 뭐 하여튼 이런 지수들이 좀 서로 제법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법 다른 성격들을. 코스닥 종합지수 차트하고 이게 코스닥 종합이고 이게 코스닥 150인데 두 개가 차트가 여러분들 보시면 확연히는 아니고 좀 차이가 납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코스닥 150 지수에는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코스닥 150의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가 제가 알기로 제약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업종인데 이 보시다시피 요즘에 이게 시장이 자빠지는 이유가 바이러스다 보니까 백신과 관련된 부분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사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좀 믿음직한 패턴이 그래도 나오긴 나와줬어요.
물론 오늘 갭상승에서 의미는 약간 퇴색되긴 했지만은 이게 제약업종 지수거든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인데 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저점에 대한 지지력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지수들보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지수들보다 일단은 모양이 상당히 견조하고 좋아 보여요. 이유도 있죠.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제약바이오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그죠? 분위기상 백신 개발한다니까. 그래서 묻지마 상승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017년, 18년에 아니 2016년, 17년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때 당시 어떤 코스닥 붐을 만들어내는 일조를 한 그 주도주였죠. 뭐 실적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일단 시장을 끌어올린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약 2년 2개월이 넘는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분에 몇 토막씩 닫았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이번 사태만 잘 정리되고 난다면은 이거 코스닥이 상당히 재밌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뭐 언제까지 빠진다 일단 이런 얘기는 덮어놓고, 만약에 이제 미래에 좋아져서 오른다 라고 생각하면은 코스닥 시장 누가 끌고 올라갈 거냐? 다시 제약바이오의 뜨거운 반응이, 다시 뜨거운 그 부흥, 뜨거운 어떤 반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래 보여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확실히 업종 지수가 강하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뭐 조금씩 뭐 달라질 수 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화끈한 투매도 좀 한번 좀 나오고 이랬어가지고 확실히 좀 코스피에 비하면은 그나마 약간 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간 더 좀 견고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지수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어제 나온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요걸 사실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뉴스는 어디 갔지? 내가 뉴스를 띄워놨는데. 아무튼 이걸 봅시다. 어제 제일 중요한 뉴스는 이거예요. 어제 보시면은 문우신 장관이 나왔죠. 문우신 장관이 나와가지고 1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나왔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여러분들 이게 12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뭐 1300조, 1400조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 돈을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다는데,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이야.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뭐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머니가 어려울 때 돈을 집어넣어주는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재정정책을 내놨는데, 저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재정정책은 우리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은 개별 정부,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한테다 돈을 넣어주지 못해요. 법적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콕 집어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부 재정정책의 위력인데, 사실 지금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증시 부양을 하는 데는, 경제 부양을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고, 요즘 그래서 통화정책의 한계론이 부각이 되면서 MMF, 모던 머니터리, MMT지, MMT. 예.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게 나오면서 다시 정부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굉장히 호재고요. 이거 어쨌든 굉장히 호재고, 어제 뭐 S&P와 나스닥의 반응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일단 잘한 거고요. 굉장히 잘한 거고, 그래서 이제 남은 뉴스에 관련돼서 조금씩 좀 더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준비제도는 개인이나 기업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CPFF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기업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부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화정책을 뭐 제로금리로 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건 상당히 강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직접 니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겠다, 직접 민간 섹터에 돈을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상당히 좋은 조치다.
뭐 어쨌든 그죠? 국민의 현금 추진, 국민의 현금 지급 추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안정이 되어 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근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백신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사람들이 돈을 쓰러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게 그다지 도움이 좀 효과가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명한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기 IMF가 올 수 있냐, 또 다른 금융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냐라고 또다시 질문이 나오는데, 일단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금융위기로 가기 직전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음, 언제 금융위기가 나나요? 금융위기가 언제 나나요? 뭐 자산에 버블이 껴서 뭐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돈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유동성의 위기가 생기면 위기가 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부와 연준에서 니네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게 금융위기로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주가는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속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속도가 지금 이미 현재 주가 상태는 뭐 금융위기나 우리나라 97년 IMF 당시의 정점대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워낙 증시가 투기판이 돼버려 가지고, 그럼 여기가 저점이냐라고 말씀드리면 저점이라고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투기적인 요인으로 한두 방 더 빠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주식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연준이나 뭐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도 추경했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런 11조짜리 뭐 추경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이게 막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고 은행이 망하는 그런 진짜 큰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만 끝나면은 내가 못 갔던 여행을 가고 뭐 못했던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아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지난 주말에는 사람들이 진짜 약간 와 세상 망한다 이러면서 인버스 사고 막 이랬던 것 같다면 이제는 살살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제 반등하고 오늘도 올라가는 것이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보시면 아무도 주식 오른다는 생각을 안 하죠. 약간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주식 하락을 바라보면 절대 주식을 빠지지 않죠. 절대 주식이 안 빠지는데 요즘이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누가 생각해도 야 아직 한 방 더 남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안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짜불짜불 반등하다가 개인들이 와 지금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몰빵하는 순간 다시 한번 뭐 한 방에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그나마 이번 주에 이렇게 미국 10%씩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방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락을 봐서 이제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왔던 뉴스들 좀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얼른 마칠게요. 영국에서도 그래서 이게 보니 영국이 먼저 했네요. 영국이 먼저 했네. 영국이 CP 매입, 영국 중앙은행이 먼저 CP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영국 재정 정책도 시작이 됐죠. 이거 뉴스 나오고 나서 연준에서도 CP 매입 나서고 뭐 어쨌든 그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다. 확실히 이번에는 어쨌든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나마 다행인 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좀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아서 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추경을 하긴 했고, 근데 규모가 이게 뭐예요? 코딱지만 하네.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 11조짜리. 자, 아무튼 그리고 뭐 어쨌든 요즘 중국하고 미국이 겁나게 싸우고 있죠. 저 이거 사실 왜 그런가라고 좀 약간 의아하다. 왜 미중 무역 분쟁 표면적으로 어떻게 좀 그럭저럭 타결도 돼 가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 뭐 주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만이죠. 대만 수도가 타이페이지 않습니까? 타이베이 액트라는 거를 2월 달인가 3월 달에 저기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더라고요. 타이베이 액트가 뭐냐면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까지 대만은 유엔 가입국도 아니고 제대로 국제적으로 뭐 독립적으로 어떤 외교 정책을 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수교한 나라도 거의 없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의 등살에 밀려서 대만은 사실상 뭐 약간 괴뢰국 정보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번에 그 타이베이 액트라는 거를 통과시키면서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대만은 약간 정식 국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미국의 인정을 좀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계속 투닥투닥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과 중국이 더 잘 지내야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이런 식으로 되면 남중국해나 우리나라 서해 어딘가에서 해군력이나 공군력 싸움으로 한판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 미래에 그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이페이 액트라는 내용을 어제 알고 나서 이렇게 왜 이 양반들이 싸우고 있나 협력이나 할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증시 자금이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증시 대기 자금 주식 사겠다고 몰려든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개인들에게 사겠다고 달라붙는 게 결국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만은 약간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인들이 사면 뭐 주식 맨날 떨어지기만 합니까? 뭐 개인도 똑똑한 개인들이 이제 많은데 또 그리고 131조 이거 따져보면은 이게 사실 몇 명이 대부분 또 큰 손들의 돈이 이 중에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비중 뭐 상위 몇 프로 하면은 사실상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준으로 돈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131조를 갖고 있는 게 뭐 13억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부 소수의 부자들이 131억 명 많이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죠. 1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131조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솔직히 좀 찝찝하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개인이 주식 산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어쩌면은 약간 오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내용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은 한국 주식은 외국인이 팔고 있죠. 확실히 우리가 맨날 보고 있듯이. 근데 일단 그 와중에 일단 채권은 조금씩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 솔직히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이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외국인이 채권을 사주는 거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좀 도움이 좀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채권을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좀 한국의 부도 위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채권을 산다는 건요. 채권 산 사람은 부도 나면은 돈 못 받죠. 채권 산 사람은 부도만 안 나면 돼요. 근데 외국인이 채권을 지금 한국 채권을 사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국의 부도 위험 없다. 위기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베팅이 들어오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요즘 환율까지 싸죠.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국이 싸게 느껴지겠습니까? 달러화로 환산을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좀 많긴 많은데 일단 일부 정도는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저 리플 남겨주시고 또 할 얘기도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또 올릴 일이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